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에 근무하는 김종훈 교수입니다. 오늘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의 완성도의 모든 것, 설계부터 임상까지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강의를 들려드리게 됐고요. 덴티움에서 이제 개발하신 이 디지털 가이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 단계부터 어떻게 임상에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는 사실은 임플란트가 잘못되는 거,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않는 거, 실패하는 거에 대한 사실은 염려를 요즘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임상가 선생님들이 임플란트 픽처가 워낙 많이 발전이 됐고 좋은 어떤 표면들을 요즘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한 염려는 없죠. 그렇지만 그 임플란트를 더 성공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이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지표들부터 시작해서 수술과 임플란트 표면, 환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철 어떤 옵션들, 모든 거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져야 저희가 성공적인 임플란트 수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D 임플란트 포지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가이드의 시대가 되기 전에는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직접 어떤 뼈의 외형을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미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진단하게 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진단한 위치 그리고 계획한 위치를 입안에 옮기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디지털 가이드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쓰던 방식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진단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복제를 하고 이런 투명한 어떤 아크릴릭 레진을 만들어서 이제 열쇠 구멍 모양으로 이렇게 홀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주수가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어떤 방향으로 심어져야 될지를 대략적인 가이드를 주면 우리가 잇몸을 열어가지고 뼈의 외형을 동시에 보면서 보철물의 외형과 뼈의 외형이 동시에 만족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옴니백 같은 아주 심플한 툴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물의 버컬 그리고 링구알의 외형이 어느 정도 와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를 우리가 이제 간단한 가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용되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전통적인 수술 템플릿은 사실 이제 프리핸드 서저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상가가 이제 그 수술 중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잇몸의 외형이나 뼈의 외형을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간단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쉽게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 같은 케이스들은 그렇게 이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플란트가 적어도 2개 내지 3개가 심어져야 되고 임플란트 간의 어떤 평행성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상당히 얇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근원심, 그 다음에 협설측 위치에서 임플란트를 각도를 잡아서 식립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최종 보철물은 어떤 형태와 위치에 위치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인접치하고는 얼마나 거리를 주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간단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가의 그때그때 판단에 의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컴퓨터 베이스의 어떤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사실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지점에 이런 가이드 서저리가 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리뷰 아티클이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되었던 논문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개념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수술 가이드를 쓰지 않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S가 이제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장치가 되겠고요. 이 D는 다이나믹, 그 다음에 R은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수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얼마나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결과 평가 지표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오늘의 메인은 이제 스태틱 가이드 서저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단순한 우리가 3D 프린팅된 장치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단순한 방식인데 이제 다이나믹이나 로보틱 그런 이제 가이드 수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라고 조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프리핸드 서저리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을 봐도 이제 수술의 정확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우세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미적으로도 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주변의 뼈의 소실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가이드 서저리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에 비해서 상당히 장점을 가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리핸드 서저리하고 가이드 서저리를 비교한 또 다른 논문인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정확도하고 그 다음에 술자 경험에 따른 어떤 러닝 커브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스태틱 가이드 서저리인데요. 보시면 이제 오차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3D 프린팅 템플릿을 가지고 그다음에 서저리 키트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지만 다이나믹은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그에 비해서 이제 다이나믹 가이드 서저리가 훨씬 정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고할 때도 스태틱한 가이드가 조금 더 정확하다.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도 가장 짧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닝 커브가 조금 이제 부족해도 우리가 이제 초심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령 환자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이제 오버덴처 같은 그런 보철 수복을 할 때도 이런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를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마우태치먼트를 만들어주고 오버덴처를 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하는 논문인데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논문은 다 2025년에 아주 최근에 발간된 논문들만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철의 성공률이 아주 높고 임플란트가 이제 한두 개 정도 실패한 것들이 있지만 임플란트 자체의 서바이벌 레이트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정확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도는 이제 이 케이스는 완전 무치아 케이스죠. 그래서 준지바에다가 템플릿을 얹어놓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아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약간은 낮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 환자에서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이 어떨 때 필요하냐 이런 인디케이션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런 케이스에서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 그 다음에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전치부 케이스나 그 다음에 완전 무치아 케이스나 환자의 어떤 저작이나 심미를 빨리 회복시켜줘야 될 때 이런 정확한 위치, 우리가 계획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임플란트 간의 평행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트리버빌리티, 우리가 원할 때 보철물을 뺄 수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플란트 간의 평행성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달성하는데 사실 이런 가이드 수술만큼 좋은 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류 액세스 홀, 우리가 이제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이나 SCRP 보철물 같은 것들을 할 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스크류 액세스 홀을 내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미세한 임플란트의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식립 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보철을 하는 게 상당히 수술하고 보철로 이어지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런 가이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가 이제 보철과 의사로서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케이스고요. 이거 이제 한 10년 정도 보철물 만드신 지가 되신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시다가 근데 이제 잇몸이 조금 부어오르고 이제 불편감이 있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편감이 있어서 뭔가 이제 좀 처치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오셨는데요. 약간 잇몸이 부어 있죠. 약간 잇몸이 부어 있는 상태고 이제 보철물을 이제 제거를 해봤죠. 그래서 제거를 해보니까 이제 뒤쪽에 이제 보철물 그 뒤쪽 임플란트하고 사이에 이제 파닉 사이에 치은은 굉장히 건강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셀이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철물을 제거하고 프록시마를 조금 열어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이런 3 유닛이 우리가 그냥 세멘 타입의 보철물을 했을 때에 이런 제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런 아주 사소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수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 이 스크류 액세스 홀의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교환면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철물 임플란트 간에 이제 패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에 뺄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서저리가 이제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이런 이제 큰 케이스 임플란트를 10개를 심은 케이스에서도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이 이제 각도가 좋습니다. 괜찮고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위치에서는 이제 홀이 약간 버컬 쪽으로 나가 있는데 파이널에서는 이제 안쪽으로 넣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약간은 보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앵글드 스크류 채널, 앵글드 스크류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각도가 조금 좋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보정을 해 가지고 보철물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케이스가 아주 이상적인 어떤 이제 교환면상이나 팔라탈 쪽에 홀이 나오게 하려면은 이런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식립 패스를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무 치약에 대해서 완전무 치약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서 탑다운 임플란톨로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가 없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사실은 치료의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이런 템포러리 덴처를 먼저 만들어줘서 환자 어떤 저작 기능이나 심미나 이런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작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잘 만들어준 덴처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탑다운이나 뭐 레스토레이션 드리븐 임플란톨로지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상을 체득하고 이런 왁스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환자의 이제 치아를 어디에 배열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왁스림을 이제 입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동공간선이나 교합평면을 이제 우리가 정하기 위한 캔버스 플레인이나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왁스림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뭐 치아의 노출도, 치아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전치부가 보이는 양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전치부의 위치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나이대에 비해 그 나이에 따라서 치아의 노출 정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치아 위치를 정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정하고 나면은 이런 이제 치아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템포러리 덴처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할 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 되면 우리가 이제 환자가 CT를 찍고 이런 이제 템포러리 덴처를 복제한 어떤 스텐트 같은 것들을 입안에 끼고 CT를 촬영하고 이런 이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듀얼 스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제 덴티움의 디지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3D 프린팅 템플릿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미 미리 계획했던 치료 계획을 구강 내로 정확하게 옮기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케이스가 커질수록 사실 작은 케이스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어떤 술자의 컨디션이나 순간적인 어떤 실수에 의해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줄여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미디어트 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스큐리 액세스 홀을 위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무 치약에서의 조금 디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술 가이드가 왜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제 템포러리로는 우리가 뭐 가철성 의치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퍼스트 옵션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좋은 옵션은 아닌데요. 편하긴 하지만 이제 원래 쓰시던 덴처의 내면을 좀 갈아내가지고 티슈 컨디셔너를 적용하고 이제 릴리프를 좀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임플란트 심은 자리, 뼈 이식을 한 자리에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중의 어떤 힘의 양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옵션, 퍼스트 옵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내면을 조금 갈아내고 이런 이제 소프트 라이닝, 티슈 컨디셔너로 이렇게 이제 깔아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이 즉시 부하라는 게 사실은 요즘에 많은 임상가들 그다음에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퍼스트 옵션이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조건이 갖춰진다면 사실은 요즘에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상악구 치부나 이런 데서도 개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스플린팅 해가지고 즉시 부하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제 상악구 치부 정도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다른 데 비해서는 있지만 나머지 부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부하가 굉장히 루틴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로딩의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어떤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템포러리를 만들어줘가지고 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부하의 어떤 옵션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나 각도나 방향이나 뭐 간격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조절하기 어려울 때 어려운 시대에 사실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환자가 사용하시던 원래 템포러리 덴처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릴라이닝을 하면서 이제 임플란트랑 연결하는 그런 옵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뭐 환자가 힘들었겠죠. 보시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이제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러버댐을 깔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홀 방향도 보시면 이런 데 좋지가 않고 뭐 이제 레진도 구멍도 크게 뚫었기 때문에 레진 덧대는 레진 양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레진의 수축량도 상당히 많고 오차도 많고 임플란트에도 이제 부하를 불필요하게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실린더를 고정하고 나서 빼내고 나면
이렇게 비어있는 레진이 다 들어가지 못한 자리를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이제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감내하고 해왔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가이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유격만 미리 만들어 놓은 템포러리 주변에 약간의 이런 오차 범위, 유격만 좀 허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템포러리를 넣어가지고 아주 적은 양의 이제 레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템포러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환자가 사용하시던 템포러리 덴처하고 식립 위치를 이렇게 오버랩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멍을 미리 내가지고 템포러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심은 다음에 이렇게 어떤 식립 위치를 우리가 중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템포러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템포러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템포러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 소개를 덴탈 테크닉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2025년에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소개된 부분들인데요. 싱글 케이스에서 템포러리를 조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그 식립된 임플란트 위치에 대해서 스캔바디 라이브러리를 미리 불러와가지고 템포러리를 미리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될 위치와 그 다음에 보철물을 만들 위치를 쉽게 연동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스캔바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에 소개된 것 치고는 사실은 뭐 아주 신박한 그런 테크닉이라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체어 타임이나 이런 거 단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스캔바디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향을 임플란트에다가 가이드에다가 식립 위 방향을 미리 막거를 표시할 수 있다. 뭐 좋은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한 아티클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덴티움의 디지털 가이드에는 사실 예전부터 이런 툴들이 미리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이제 2025년에 아주 좋은 테크닉이라고 소개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덴티움의 디지털 가이드는 이제 뭐 저희가 CT 데이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스캔했던 인트라오럴 스캔 데이터나 뭐 석고 모형을 스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합을 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탑다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 배열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소프트웨어고요. 굉장히 가볍다라는 게 상당히 장점이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한 기능보다 정말 꼭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저도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야 배열할 때에 뭐 이런 이제 파란 점들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노란 점들은 이제 뭐죠? 그 치아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치아 배열을 먼저 하게 되고, 치아 배열하고 그다음에 이제 CT 데이터가 정합되어 있는 정보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상당히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 뷰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CT 데이터하고 이런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의 정합이 완전하게 잘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줘도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우리가 이제 의도한 위치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 라인과 CT 데이터, 이렇게 팔라탈의 어떤 진지바 컨투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상당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가이드 디자인 단계가 되기 때문에 라인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3D 프린팅 템플릿을 어떤 형태로 어떤 범위에 이르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점들은 세이브 스캔바디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식립이 그 위치에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그 임플란트에다가 스캔바디를 연결해가지고 스캔을 이어가면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는 상당히 뭐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어떤 보철물을 만드시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슬리브의 옵셋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의 세팅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 추후에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하게 되고요. 저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길게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D 프린팅도 오차가 있거든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은 여기저기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짧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더 정확하고 좋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스캔바디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임플란트 수술이나 이런 거 하기 전이지만 스캔바디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보철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디자인하고 준비를 해 놓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템포러리 이미디어트 로딩에 대해서 케이스 하나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까지 보셨던 거는 저희가 수술 전에 보철물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술 이후에 바로 딜리버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걔가 갖고 있는 약간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수술 가이드를 정말 잘 만들어도 이제 수술 단계에서 약간씩 틀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립 시의 오차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너무 정교한 보철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보철물의 적합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의 체어 타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후에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정말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템포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의 케이스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악 전치부에 이렇게 이제 식립을 했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식립을 하고, 식립하는 이제 당일이죠. 그래서 당일에 이제 스캔 바디를 연결을 하고 구강 스캔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보철물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CRP 혹은 뭐 이제 스크류 멘터블 이런 보철물을 좀 선호를 하고, 이제 보철물 자체에 스크류 액세스 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구강 내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강 내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강 스캔할 때의 오차나 그 보철물을 가공할 때 오차를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보철물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구강 내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면서 이런 오차를 상쇄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수술 당일에 보철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어떤 패스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면은 사실은 이런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가이드를 이용해서 좋은 위치에다가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이미디어트 로딩 케이스고, 덴티움의 이제 스크류 어버트먼트를 이용해가지고 진행했던 이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하악에 임플란트를 5개 정도 심었고요. 네, 그래서 스크류 어버트먼트 연결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그 캡을 연결을 해서요. 우리가 힐링 캡의 역할을 하면서 이거 자체가 이제 스캔 바디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힐링 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코디드 된 힐링 캡을 연결을 해주고 구강 스캔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수처 머티리얼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스캐닝 하는데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블리딩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잇몸을 열었다 닫으면서 이제 이 준지바의 움직임이 약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강 스캔 하는데 약간의 오차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티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 바디 매칭을 다 해주고 나면은 이제 그 스크류 어버트먼트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우리 그 위에 실린더를 연결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이제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세멘테이션은 구강 내에서 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세멘 제거는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완성된 템포러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술 가이드를 사용해가지고 수술하면서 스크류 액세스홀의 위치가 너무 잘 들어갔죠. 예쁘게. 제가 기대했던 원하는 위치에 굉장히 이제 디자인대로 수술이 잘 됐고, 그래서 이렇게 네, 다 딜리버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임플란트가 아주 소수일 때 이렇게 뼈 이식을 많은 부분에 동반을 하면서 몇 개만 임플란트를 먼저 심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임플란트를 심는 케이스로도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플래닝을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임플란트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치아하고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4개 정도 계획을 하고 원래 갖고 계시던 것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30번대 끝에 이 38번짜리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최종 보철물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요 앞에 너무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뼈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요 8번에 이제 우리가 임시로 사용할 이제 임플란트를 우리가 식립을 한 것이 플랜을 해서 식립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식립 위치를 정하고 나서 이제 모형을 미리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립 모형이 이제 미리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템포러리 제작을 미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형에다가 이제 요 임플란트 2개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레진으로만 템포러리 제작했을 때 파절의 위험이 있어서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이런 메탈 프레임웍을 적용했던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메탈 프레임을 만들어 와가지고 네, 적용을 하고 요 위에다가 이제 치아 배열을 하고 네, 이제 보철물을 미리 수술 전에 이제 보철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제거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이렇게 이제 뼈가 많이 부족한 자리는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그렇지만 이제 메탈이 들어가 있는 템포럴을 쓰면서 파절의 위험을 많이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도 임플란트를 임시로 쓸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뼈 이식 한 거가 이제 어떤 응력을 받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 당일에 이렇게 템포러리를 딜리버리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뼈 이식한 자리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나서 추가로 임플란트 심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상악은 우선적으로 이제 완성이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하악도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38번 자리 사용하고 있던 임플란트는 마지막에 제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6개로 보철물을 완성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테이지 어프로치 전략도 선생님들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렇게 해 나가실 때 사실 우리가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 정확도를 위해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적합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정확하게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서지컬 가이드를 만드셔도 이렇게 이제 안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상당히 큰 오차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지컬 가이드 템플릿을 만드실 때 요런 이렇게 윈도우를 이제 몇 군데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치아 부분이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 템플릿이 내면에 어떤 옵셋이나 유격이 없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데가 너무 꽉 껴가지고 치아에 완전히 안착이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셋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아의 어떤 그루브나 치아 자체가 이제 그루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거 하고 이렇게 아주 이제 그루브 같은 것들을 조금 메워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경우는 그 결과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부분들을 그냥 남겨놓으면은 이런 데서 이제 안착을 시키면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런 자리를 왁스 같은 걸로 블락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로 블락아웃을 해가지고 조금 메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혹은 내면에 전반적으로 옵셋을 조금 적용을 전체면으로 해주시면은 이 안착시키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5년에 나온 연구이고요. 이것도 이제 옵셋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논문하고는 다르게요. 슬리브의 옵셋입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우리가 덴티움에 이제 그 덴티움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메탈 슬리브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메탈 슬리브를 쓰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슬리브가 유격이 전혀 없이 너무 딱 맞게 프린팅을 하면은 이 슬리브도 그런 메탈 슬리브도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술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너무 유격이 없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장착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치 자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옵셋이 너무 커도 장치가 느슨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60마이크로나 80마이크로 정도의 이제 유격을 주면은 이제 저런 메탈 슬리브들이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유격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치아에 안착되는 부분도 유격이 중요하다. 아까 논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제 옵셋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옵셋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60에서 80마이크로 정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적절한 값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이제 3D 프린터의 종류나 어떤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파라미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환경에서의 적절한 옵셋 값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가이드, 우리 덴티움의 디지털 가이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기능이 있습니다. 슬리브의 옵셋을 얼마나 줄 것이냐. 얘는 이제 메탈 슬리브를 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덴티움의 디지털 가이드는 메탈 슬리브를 끼지는 않지만 드릴하고의 옵셋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옵셋을 얼마나 줄지를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 두께,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장치하고 치아 사이의 옵셋, 이것도 정할 수가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소프트웨어를 만드셨지만, 이런 이제 유저들이 필요한 정확도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가이드 장치의 범위를 얼마나 길게 할 것이냐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짧게 하는 거 아니면 전악을 커버할 수 있게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몰 익스텐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짧게 어떤 이제 만들어 준 거가 이제 짧게 만들어 준 게 아래쪽 죄송합니다. 아래쪽인데요. 이렇게 스몰 익스텐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오차가 적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만들어 준 것들이 오차가 더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긴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 정확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측면도 약간 있습니다. 뭐냐면은 장치가 길게 만들어지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드릴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장치가 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위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논문에서 보면은 치아를 한 2개 정도만 커버하게 만들어주면은 오차가 상당히 커진다 그래요. 수술하는 단계에서 이 장치가 제자리에서 약간씩 벗어나면서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만들어줄 때 적어도 주변의 치아를 한 4개 정도, 4개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거가 이제 풀아치를 커버해주는 그런 케이스하고 상당히 안정성에 이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걸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디자인하실 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디지털 가이드를 제작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가이드를 이제 이 매뉴얼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덴티움의 디지털 가이드의 어떤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치아의 길이가 너무 짧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수술하는 단계에서 틸팅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치아를 조금 더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엔드 환자, 그러니까 이제 후방에 어떤 지지하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길게 만들어주는 게 장치 안정성이 좋다라거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단계, 하여튼 이제 지금은 저희가 수술 단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플래닝한 하고 선생님들이 장치를 제작하신 거, 이 부분에서는 오차가 별로 없어요. 오차가 별로 없는데, 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가면 오차가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의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잘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오차를 잘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뼈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립할 때, 식립하는 자리에 뼈의 경사가 이렇게 슬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뼈의 경사를 따라서 이제 드릴이 약간 데비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미디어트 케이스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발치하고 나서 임플란트 바로 심으시는 케이스에서 그때 이제 이 굉장히 경사진 뼈에다가 드릴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힐드리지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 이제 이런 소켓에 심는 게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심는다 그러면은 풀 가이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이제 보고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케이스에서 어쨌든 이런 풀 가이드를 사용해가지고 임플란트 심으시는 게 정확도에 도움이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경사진 측면에 이렇게 드릴링이 될 때 이제 이 슬리브하고 드릴 사이에는 항상 유격이 약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틀어지는 이제 드릴의 방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술하시는 단계에서 오차를 만들지 않는 드릴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게 한 3, 4년 전의 논문인데 2025년에 나온 것들도 보면 이렇게 경사를 줘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어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드릴 미끄러짐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치 편차를 만든다는 거죠. 드릴의 미끄러짐이 위치 편차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술하는 단계에서 드릴이 미끄러지지 않게 상당히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최근 논문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어떤 가이드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본 것인데요.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완전 유도 식립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도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제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수술의 오차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의 밀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덴티움에서는 이제 이니셜들이 굉장히 짧은 거를 제공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긴 드릴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슬리브하고 배럴 사이에 접촉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드릴의 이제 데비에이션이 미끄러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짧은 드릴로 어떤 이니셜 포인트를 잡아주고 임플란트 식립의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밀림 현상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장치 종류에 따른 정확도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치아 지지, 이런 치아 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장치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점막에 대한 지지나 뼈에 대한 지지로 이제 만들어진 장치보다 치아 지지가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뒤에 치아가 있는 것들이 가장 정확하고 치아가 없다면은 최소한 치은의 지지라도 얻어야지만 오차를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후방 연장 케이스에서는요, 뒤에 치아가 없는 케이스에서는 완전무 치약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픽세이션 가이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드릴링 할 때의 장치가, 이것도 장치 자체도 사실은 폴리머기 때문에요. 3D 프린팅 폴리머기 때문에 드릴링 할 때 조금 휘어지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픽세이션 핀 같은 것들이 디자인이 같이 돼가지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무 치약 케이스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치아를 몇 개 남겨놓거나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1차적으로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치를 해가지고 이제 먼저 심은 임플란트를 지지를 받아서 또 추가 임플란트를 심고 이렇게 이제 점막 위에 올라간 장치의 오차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술 가이드의 정압이나 뭐 수술에 있어서도 이렇게 뒤에 어떤 이제 미니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미리 하나 심어 놓으면은 앞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임플란트 진단이나 그 다음에 수술에 상당히 이제 정확도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견고한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논문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FDM 프린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치과에서는 많이 쓰지 않던 프린터고요. 요즘에 좀 치과는 뭐 SLA나 DLP 같은 광경화성 레진을 사용하는 프린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FDM 프린터, 이게 필라멘트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만드는 프린터인데요. 그거의 정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제 FDM 프린터, 여기서는 이제 Material Extru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이런 프린터를 사용해가지고 가이드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연구들, 그 다음에 시도들이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태틱 가이드, 수술 가이드를 만들 때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들을 본 연구인데, 네, 뭐 상당히 이제 우리가 레진, 광경화성 레진을 이용한 이제 3D 프린팅 그 템플릿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정확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장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대안적인 어떤 옵션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또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면 후방부에 치아가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수술 가이드의 휘어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런 이제 FDM 방식의 그 3D 프린팅 템플릿이 약간 정확도가, 탄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제 프린팅 하고 나서 이렇게 어디에 어두운 데 보관해야 되냐, 밝은 데 보관해야 되냐, 뭐 이런 이슈들도 이제 뭐 2025년에도 여전히 관심을 갖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고 나서 수술을 바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냅뒀을 경우에 이제 정확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연구인데, DLP 연구 같은 경우에는, DLP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나서 바로 심었을 때 정확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약간의 틀어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일까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얘가 틀어지면서 임플란트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폴리젯이나 SLA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지켜봤을 때도 정확도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관 조건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이 논문에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프린터를 테스트해 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프린터의 조건,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치는 만들고 나서 뭐 최대한 빨리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치를 만들고 나서 멸균하거나 소독하는 방법이 이제 수술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연구인데, 뭐 이제 사실 요 메탈 그룹이 있습니다. 메탈로 이제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를 만드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비현실적이죠. 왜냐면 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메탈로 수술 가이드를 만든다는 건 조금 이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메탈로 만든 가이드는 뭐 멸균이나 소독이나 어떻게 해도 안정도가 괜찮다. 근데 이제 레진으로 만들어준 거는 이제 오토클레이브나 이런 거를 돌리시면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장치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플라즈마 가스나 이런 걸로 이제 소독하시는 거, 포비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소독을 하는 게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자 논문들을 몇 개 넣어봤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를 사용하실 때에 어떤 경우에 사용하시는지
사용하는 게 좋으신지에 대한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인디케이션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수술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임상의 이제 수술 가이드를 활용하고 이미디어트 로딩을 진행하고 하는 케이스들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시는 강의가 되셨으면 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